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학기도 중반이 지나가고 있군요. 이제 8주차 법과행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요. 예,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책론 부분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련한 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PDF 파일로 돼서 이제 편하다고 그랬는데요. 예, 볼까요? 예, 원더쉐어 이 부분입니다. 요거를 공유해야 되겠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정책 분석 그리고 정책 평가, 그리고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5장이 정책 분석인가요? 예, 그리고 6장이 정책 변동, policy change. 예, policy analysis, policy change. 예, 그리고 정책 평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기획, 그 다음 장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정책 집행까지 했죠. 예, 정책 평가 관련해서 우리 교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정책 평가가 뭐냐? 이 슬라이드에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첫 페이지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 교재 218페이지입니다. 정책 평가라는 것은 policy evaluation.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책이 처음에 의도한 방향으로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정책 평가라고 하고요. 뭐 정책 평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존스 같은 사람은 정책 평가를 정부의 과정과 사업의 목적을 판단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고, 홀리는 정책 평가를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국가 사업의 전반적 효과성을 평가하거나 혹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몇 사업의 상대적 평가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8가지로 쭉 나눠서 정책 평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얘기했어요. 예, 이건 효과성, 목표와 효과성 관계다. 이게 첫째 특징이고요. 둘째는 이제 조사 설계 원리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예, 사업의 효과를 다른 기타 요인의 효과로부터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하고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게 효과적인 것이 다른 그 정책 그 행정부가 마련하고 집행한 정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효과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사 설계를 잘 해가지고 그 정책과 효과성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 평가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 행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이 공공재, 퍼블릭 굿,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이고 시장에서의 경쟁 원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정책의 바람직한 영향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주에는 1929년 최저임금 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않아.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래서 뭐 기업이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다 이렇게 그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뭐 자금 계획 이런 걸 다 세울 것입니다. 이 행정부가 좀 언젠가 범례 이 얘기했지만은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오랜 역사적으로 많이
이 오명을 쓰고 있어요. 예. 다음에 이 정책 평가의 특징으로 공공 문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데 비해서 정책은 이들 가운데 하나 또는 몇 가지 요인들만을 고려해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실업 문제를 들어봅시다. 실업급여 수당을 지급해서 이걸 해결하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실업자에 대한 직업 훈련,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유인 이런 것 어떤 실업과 관련된 종합적 시책이 필요한데 이것은 정책 평가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평가의 특징 관련해서 네 번째는 정책의 경우에 따라서 상충되는 목표를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 행정 부서들이 자신들이 시행해야 될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다 보면은 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 개발론자, 환경론자 얘기했지만은 이 산업화, 개발론자죠. 어떤 산업화를 위해서 정책을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도시화가 수반되는데 다른 한편 인구 집중고 환경 문제랄지 교통 문제, 주택 문제가 야기된다. 자,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 문제를 방치했을 때 비용보다 더 드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범죄의 폭력화, 광역화, 국제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경찰 장비를 첨단화하고 인력을 증가한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찰 예산의 확대가 가져올 효과는 복잡하죠. 이해 당사의 논쟁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정책 평가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한 비용 증대가 그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다른 정책과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것이 이제 정책 분석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 회귀 분석이랄지 델파이 기법, 뭐 게임 이론, 그래서 정책 분석, 그리고 정책 평가, 예, 이런 개념들이 이제 정책론에서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많은 공공 문제들은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정부가 특정 계층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려 해도 그 도움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과거 홈리스, 노숙자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호소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노숙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노숙자 보호 시설을 확충한다. 이거 어떤 그것이 비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로 해결하려는 문제는 정책 대안을 준비하거나 집행하려는 순간에도 계속 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정책 평가나 뭐 정책 과정, 폴리시 프로세스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항상 환경도 변화하고 어떤 뭐 정책 담당자들도 변화하죠. 그리고 어떤 정책 평가할 동안 그 효과성 문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화한다는 특징을 가져요. 자, 여덟 번째로 새로운 문제 발생은 기존 문제 해결에 관심을 줄이게 만들거나 그 해결 노력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항상 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뭐 정책 평가하고 이걸 분석하고
뭐 피드백을 통해서 정책을 변화시키고 이런 어떤 행정 책임자들은 항상 새로운 문제의 발생 그리고 과거 어떤 자신들의 책임 영역 내에서의 어떤 기존의 경험들 이런 데 관심을 둬야 됩니다. 정책 평가의 유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정책 평가는 평가 소속 기관 그리고 평가 시기, 평가 목적, 평가 단계 등에 따라 유형화가 가능하다. 먼저 평가 소속 기관에 따라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 평가는 말 그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책기관 담당 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죠. 내부 평가는 정책 담당 기관이 직접 평가하기 때문에 전문적일 수 있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알죠. 전문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뭐 객관성이나 공정성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평가는 정책 결정 및 정책 담당 기관 외부에서 시행하는 평가를 말하는데 객관성,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평가 대상 기관, 평가 대상자의 저항, 협조 부족 등으로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평가 시기에 따른 불과 있겠는데요. 이 평가 시기에 따라서 정책 평가는 사전 평가, 과정 평가, 사후 평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 평가는 말 그대로 정책 결정자에게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대안을 분석해서 정책 결정을 돕는 것이죠. 과정 평가는 정책이 집행된 도중에 집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목표와 수단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진행 평가, 도중 평가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사후 평가는 정책 집행 후에 정책이 처음 의도한 대로 성과와 효과가 나타났는지, 보통 이 사후 평가는 총괄적 평가, 영향 평가 이렇게도 불립니다. 정책 평가는 이제 평가 목적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는 학자마다 다양한데요. 여기 서치맨 의 경우에는 이제 노력 평가, 성과 또는 효과 평가, 성과의 적정성 평가, 능률성 평가, 과정 평가 이렇게 분류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교재에는 이제 홀리 등 일단의 학자들이 분류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영향 평가는 정부의 사업이 표명된 목표에 미친 영향을 측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 목표가 있을 텐데 이제 그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에 그 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느냐, 또 정책을 집행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 달성하였느냐, 실질적 영향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성 비교 평가는 정부 사업에서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2개 이상의 사업 전략이나 사업 방법의 효과성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여기 비교 평가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업 전략이 2개 이상 있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과정 또는 관리 평가는 정부 사업의 운영의 능률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투입과 산출을 측정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적절성과
적정성을 실현하는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프로젝트 평가가 있어요. 프로젝트 평가는 전체 정부 사업의 영향과 능률성에 관해 정부 사업의 요소인 개인과 지역에 의무는 프로젝트를 평가합니다.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부가 진행하는 뭐 사업,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불러요. 프로젝트, 프로그램. 그런 경우에 이제 프로젝트 평가한다. 정책 평가의 기준과 절차, 제3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 평가할 땐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여기 나와 있지만 그 done이라는 학자가 분류한 게 있어요. 효과성, effectiveness. 효과성은 말 그대로 목표 달성의 정도. 정책이 정책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능률성은 집행 활동 후 투입과 산출. 집행 단계에서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겠는데 요소 자원의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주어진 효과성을 산출하기 요구되는 노력의 양을 기준한다는 것이죠. 능률성 평가의 대표적인 기법이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 비용 편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 다음으로 이제 적정성이 있어요. 적정성은 의도된 문제의 해결 정도를 말합니다. 정책 평가의 적정성은 정책이 어느 정도나 문제를 해결했는가에 관한 것인데 문제를 낀 욕구, 가치, 기회를 만족시키는 효과성의 수준의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효과성하고도 일면 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정책 평가의 기준은 형평성이 되겠습니다. 이쿼티. 형평성은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사회 내 각 부분에 고르게 작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형평, 정의와 형평은 우리 이 행정인이나 정부가 항상 정책 고안이나 집행, 평가에 있어서 기준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대응성, responsiveness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교재 224페이지입니다. 대응성은 정책이 얼마나 시민의 요구에 반응했는지에 관한 정도를 말합니다. 적절성은 정책의 목표와 성과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적절성은 가장 거시적으로 정책 공과를 바라볼 수 있겠죠. 적절성은 실제로 내포된 가치의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도의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극히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관한 최고 결정자랄지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뭐 정치적 성향을 갖느냐. 그래서 이제 political officer, PO라고 했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행정은 이제 계속성과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시민의 어떤 욕구나 선호 그리고 그 당의 정권을 창출하는데 그 표출된 시민의 내포된 가치 뭐 이런 걸 실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적절하냐 뭐 이런 문제를 좀 거시적 차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절차, 정책 평가의 절차 뭐냐? 여기 나크미아스의 정책 평가 절차에 따라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정책 목표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정책이나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단계. 이게 정책 평가의 제 1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향 모형을 작성해야 되겠죠. 모델,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정책의 효과성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의 정책이 그 효과성 산출에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기하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정한 그 조사 설계의 원리에 따라서 어떤 모형을 작성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정책 목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이루어지면 정책 집행이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측정하게 한 명제들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모형은 언제가 나왔으면 모델, 이론처럼 정치한 것이 아니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약간은 느슨하지만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 버스 운영 노선 신설은 교통난을 해소할 것이다. 정책 담당자가 뭐 이런 어떤 가설 비슷한 연구인에게는 뭐 하나의 가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증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말씀드렸죠. 연구하는 연구자의 어떤 세계하고 이 정책을 고안하고 평가하고 이러한 행정공무원 세계의 어떤 그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요소라는 것이 좀 비슷해요. 이게 뭐 가설 비슷하기도 하죠. 그 가설을 세우고 뭐 규모 가설, 뭐 서베이를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뭐 뒤에 리그레션원의 회귀 분석, 델파이 기법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표본을 추출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로 뭐 어느 정도 그것이 차이가 나느냐 이걸 통해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간에. 또 이번 대학 입시 제도를 개선하면 강남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과연 줄어들었느냐? 뭐 이런 것을 영향 모형을 통해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 또는 사업 목표에 적합한 명제를 적당한 수로 구성해야 합니다. 영향 모형이 작성되면 자료의 수집, 측정, 분석, 해석, 뭐 서베이를 통할 수도 있겠고요. 기존 뭐 통계 자료를 언제가 N 분석 얘기했죠. 그래서 N이라는 건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통계청이 있잖아요. 통계청에서 많은 통계를 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연구 설계를 개발해야 되고요. 측정과 표준화 단계가 이제 절차를 밟습니다. 정책의 목적과 영향 변수 등을 식별하고 양적으로 분석 조작할 수 있도록 척도를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연구 방법론 혹시 이제 나중에 대학 공부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뭐 측정이랄지 변수. 측정식 문제점은 정책의 영향이나 변수, 그 변이성이 매우 다양하여 평가자에 따라 측정이 달라질 수 있다.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자료는 다양한 추적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자료 수집에서 유일한 방법은 없고요. 필요한 자료 형태는 정책의 본질이 무엇이냐,
정책 변수가 무엇이냐, 그 담당자가 평가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료를 수집했으면 그걸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자료의 분석에는 어, 분산 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 등 다양한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분산 기법이 오늘 어널리시스 베리언스,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한 뭔가 패러미터라고 하죠. 전체 모형을 일정 확률 통계적 기법으로 뭐 신뢰 구간이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전체적인 패러미터를 일정한 신뢰 구간에서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다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회귀 분석은 이제 역시 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고 일정한 여기 보면은 펑션 있어요. 그리고 에러 텀이라고 해서 얼마나 그 평균으로부터 벗어나느냐, 그걸 이용해서 미래의 독립 변수와 정속 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 평가는 정책을 집행하고 그 효과성이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을 유지할 것이냐, policy maintenance, 또 policy termination, 종결시킬 것이냐, 이렇게 이제 기존 정책을 변화시키죠. policy change, 그럼 정책 변동이 있게 되는데, 거기 그러한 정책 변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계가 있어요. 이 정책 변화가 언제나 완벽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만 없다. 그 이유는 우리 교재에 설명했지만 일단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 평가자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평가에서 목표의 대상으로 처리되는 처리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 계획의 광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표본 추출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통계학적 방법으로 전체를 이제 추정해 보는 것인데요. 표본을 통해서 전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뭐 분산 분석 이런 것들인데, 이 사업 계획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면 통제 집단 설정이 곤란하게 됩니다. 넷째로 목표 달성이 그 목표 대상이 되는 집단, 개인에 대해 어느 정도, 어떠한 영향과 효과를 미쳤는가를 측정하는데 이제 정치적 요인이 작용해서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제5장 정책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분석은 이제 policy analysis라고 하는데, 이 정책 분석이 뭐냐?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먼저 드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드로는 정책 분석은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규정했고요. 퀘이드라는 학자는 정책 분석이란 정책 경쟁자들이 그들의 판단력을 행사하는데 판단의 기초를 높여줄 수 있는 높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산출하고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분석.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월다우스키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창조하는 활동을 정책 분석이라고 보고, 정책 분석의 기능은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던이 있습니다. 이 던에 의하면 정책 분석은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적합한 정보를 산출하고 전환하기 위해 정치적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적합한 정보를 산출하고 전환하기에 탐색하고 논증하는데 복수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하나의 응용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이제 뭐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소위 그 정책 분석 관련해서 이것이 이 정착자들과 정착자들의 기존 어떤 접근 방식하고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착자들은 이제 우리 이제 행정학은 인접 사회과학과 많이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그랬죠. 정치학과는 어떻게 다르냐?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착에 대한 뭐 비판도 있습니다. 정착자들은 미옵틱하다. 그럼 뭐 미옵틱이 뭐예요? 근시안적인 뭘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쭉 오랜 기간 정책을 집행하고 또 이제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러면서 행정 관료들은 보다 장기적이다. 어떤 행정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요? 행정학은 뭐 행정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정착자들은 이념이랄지 또 권력이 무엇이냐. 언젠가 우리 왈저 얘기도 했죠. 공동체지 미국 사회에 필요한 하나의 정치 철학으로 사회 철학으로 커뮤니테어니즘, 공동체주의를 얘기했습니다. 또 후쿠야마 같은 사람들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썼죠. 후쿠야마, 다니엘 벨.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데올로기 종언을 저술한 학자는 다니엘 벨입니다. 이게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후쿠야마 책 이름은 역사의 종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날. The End of History. 이걸 저술했어요. 그러니까 이 후쿠야마는 사실 이제 그 정치학과 교수인데 권력이 무엇이냐, 이 권력의 본질에 관해서 많이 연구했습니다. 평생 그 사람의 평생의 화두가 권력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역사는 많은 정치 철학이나 이념에 의해서 이제 진보돼 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시대별로 무슨 미국 독립혁명서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뭐 막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또 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서서 뭐 적급 국가, 행정 국가 탄생하면서 행정학이 이제 발전되게 된다.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대적 배경, 역사의 종언이나 이데올로기 종언은 이제 21세기가 되려는 그런 무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당시의 국제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이 시나트라 닥트린으로 인해서 고르바초프가 더 이상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유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그래서 많은 정착자들이 자유주의 진영의 승리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쯤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의 종언, 다니엘 벨 같은 사람은 이데올로기 종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착자로서의 후쿠야마는 이제 더 이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자유주의 간의 어떤 이념 대립이 이 역사를 이끌어 오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콜드워, 냉전의 종식에 맞춰서 이런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역사를 끌고 갈 수 있는 뭐 이념과 어떤 새로운 어떤 권력 간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는 이데올로기가 어, 어, 종식을 고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문제를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보고 역사가 그렇게 진전돼 왔다. 이런 논리가 이제 더 이상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보다는 어떤 물론 이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있을 것이다. 음, 그리고 여러 다원화된 어떤 정치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도구마 이것을 정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데올로기 종은 다니엘 벨의 이데올로기 종은 뭐 역사의 종은 그런 취지인데요. 어쨌거나 이제 이 우리 행정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이념이나 권력 얘기라는 정치학자들은 좀 미옵틱할 수 있겠습니다. 미옵틱, 단 근시안적인 얘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 어, 어떤 사회를 좀 단순화 시킬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행정학 그리고 정책 분석을 통해서 행정은 보다 과학적일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타당한 그러한 것들 그러한 차원에서 장점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뒤에 나오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챈들러나 플래노는 정책 분석을 정부기관 프로그램의 질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서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로서 정책이나 정책 선택의 효과에 관한 직관적인 판단을 통해 체계적이고 자료에 기초해 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네, 그렇죠? 네,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직관적인 판단 플러스 체계적이고 자료에 기출돼야 됩니다. 예, 이 TR 다이 뒤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행정학과 정책 분석관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사람의 저술 제목입니다. 이게 정부가 무슨 일을 하며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일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이걸 밝힌것으로 정부 활동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묘사, 이 농시의 설명이다. 그것이 정책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문적 차원에서 정책 분석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보면은 공공정책의 선택 문제에 과학적인 방법을 응용하는 일종의 응용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분석은 종합적 학문 또는 활동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아까 다이라는 사람이 이 정책 분석, 이 기존의 정치학과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정책 분석은 광범위한 정책 이슈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정치학이나 행정학에 비해서 그래서 행정학에 비해서라는 것은 이제 사실 이 정치학과 행정학, 전통적인 행정학은 비슷합니다. 서로 뭐 제가 행정학은 관료제를 연구하고 정치학은 정부를 연구한다라고 했지만은
이게 좀 비슷한 의미죠. 예, 정책학과 행정학이 조금 구분이 돼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정책학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보니까 뭐 정치학이나 행정학의 기존의 어떤 전통적 접근 방식에 비해서 통계학이나 체제 분석 등에서 개발한 계량적 기법, 어, 뭐 표본 추출,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했죠. 또 이제 조금 더 볼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 방법들이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경영 분석이나 체제 분석 어느 해당이냐? 뭐 유사한데요. 정책 결정 이후의 정책 집행 및 관리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 분석은 단순히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추죠. 경영 분석이나 뭐 체제 분석 이런 것들은. 근데 정책 분석은 사후 평가도 매우 중요하겠다. 정책 분석은 규범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경제학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니까 경제학은 이제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행위할 것이냐. 거기에 기초해서 시장을 수학적 방법으로 뭐 분석한다 할지, 또 그것이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unbounded 한계가 없이 완전 100% 뭐 예컨대 완전 경쟁 시장 이론 이런 것들이 그겁니다.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그런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뭐 한계가 없는 거 100%. 다만 이제 현실 세계에서 어떤 행위자들 이것이 bounded nationality 게임 이론하고도 뭐 연관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fast and slowing 이랄지 사람들이 이거는 다니엘 카네반의 조작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경제 영역의 심리 학적 방법을 접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제인들, 시장에서의 행위자들이 어떤 심리적 존재다. 사람은 심리적 존재죠. 그래서 일정한 뭐 소비를 위한 선택이랄지 결정을 할 때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인간의 특성들이 시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떤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기에 관해서 심리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창조적인 어떤 업적을 내고 있습니다. 노벨상도 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글 스칼라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제 뭐 그 많이 인용 경제학자들 중에서 뭐 최다 인용 시장 순수하게 시장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보다도 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더 많이 인용되고 그렇습니다. 정책 분석은 이런 경제학, 그러니까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 이론들, 이코노믹 시어리, 또 이코노믹 소우트, 경제 철학, 이것을 이제 우리 이 행정 공무원들이 뭐 자신의 책임령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경제학에 비해서 이런 전책 분석 방법을 취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계량적 기법을 활용하고 사회적 형평성, 윤리적 딜레마와 같은 규범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MPA 얘기했죠. 신행정. New Public Administration. 미노브루크 A에 참가했던 1960년대, 70년대 그 무렵의 새로운 신행정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이제 우리 행정에 있어서 어떤 가치적 문제를 도입한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분석은 뭐 사회적 형평성이랄지 윤리적 딜레마 같은 규범적 이슈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MPA하고도 어울릴 수 있어요. 자, 정책 분석은 거시적 정책 분석을 통해서 불확실성, 거시적 정책 분석을 위해서 불확실성, 우연성, 제도의 경로 우전성, 사회문화적 조건 등 복합적 요인 등 간의 관계를 다룰 수 있는 접근법 개발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만은 사람은 인간은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복합적 요인들 간의 관계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분석 기법이랄지 조사 설계가 가능하냐, 그런 것들이 문제됩니다. 자, 정책 분석의 절차 및 한계에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책 분석은 문제의 파악과 목표의 명확화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 대안의 탐색과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설정되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 대안을 비교하고 평가해 봐야 되겠죠. 그 앞서 나온 얘기하고 좀 중복이 되니까요.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대안 비교 평가를 통해서 이제 최종 대안을 선택해야 되겠죠. 정책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첫째, 당면하는 사회 문제들은 대부분 복잡 다양하고 비정형화된 결정을 요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고려해야 될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정보 수집 및 처리 능력이 이러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 문제라는 것이 복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 결정들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결국 이것이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이 정책 분석은 지금 어떤 과학적 근자에 개발된 과학적 어떤 통계적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왜 계량적 접근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계량화가 가능해도 그것이 과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건 계량화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잘못된 대안 선택이 있을 수 있고요. 계량적 분석 방법과 비계량적 질적 분석 방법이 적절하게 선택돼야 한다. 그래서 언젠가 연구 방법론 관련해서 믹스드 메스, 혼합 방법이 있다. 양적 방법하고 질적 방법 합치는 거예요. 뭐 이거 합친다고 해서 꼭
더 낫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질적 분석, 순수하게 질적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혼합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이제 적절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예컨대 여러분 가끔 우리 그 정책 집행 효과 관련해서 뭐 정부 홍보 물 같은 거 보면은 뭐 정책 수혜자들이 이 정책은 너무 좋습니다. 뭐 사회 사업가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좋은 일을 많이 해줍니다. 뭐 이렇게 TV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뭐 이제 일정한 그 정책 효과의 계량적 분석 방법에 더해서 인터뷰랄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정책 효과에 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한 혼합적 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정책 결정 또 정치적 역학관계 이것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한계를 갖습니다. 자, 정책 분석 기법에 관해서 제3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라고 하죠. 비용 효과 분석이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가 정책 대안이나 사업 대안을 선택하는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사전에 설정해 놓은 효용을 획득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과 미리 정해진 예산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다룰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가성비가 좋다. 싼 값에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면서 하는 말이 가성비가 좋다. 그런 말 여러분도 아시나요? 비용 효과 분석은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비용 효과 분석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영양평가, 영양평가는 이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안된 것인데 무형의 편익과 비용 및 사회 여러 분야에 미치는 편익과 비용의 문제들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환경정책 관련해서 1979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절은 우리 그 범지구적으로 환경 문제가 중요한 어떤 정책적 쟁점이 되었죠. 그래서 유엔을 주도로 유엔 주도로 환경협약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 즈음 우리나라도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을 마련했어요. 이 환경 영향 평가 제도랄지 환경 문제는 국내에서 먼저 문제가 되고 그것이 이제 국제적 문제로 발전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1980년대 이후 브라질 리오 환경선언을 통해서 뭐 지속 가능한 성장, Sustainable Development.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 문제는 이 정책 담당자들이 항상 당면하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반대되는 거야. 그래서 정책 담당자 그리고 우리 시민들 성향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개발론자, 이건 경제 위주입니다. 경제는 보통 주류 경제에서는 이제 생산자 측이니까요. 풍부하게 생산하고 개발하고 우리 물질적 풍요를 이뤄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이 보존은 환경론자입니다. 이 개발로 인해서 지금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이 지구. 무분별한 개발은 문제다.
그래서 환경론자, 뭐 그린피스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입장에서는 그걸 절충해서 Sustainable Development. 그래서 이 환경 문제, 그러니까 개발은 하지만 디벨롭먼트. 지속 가능해야 돼. 지속 가능한 성장. 개발을 해야 성장하죠. 인구는 뭐 지금 줄나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수가 줄어가지고 큰 문제예요. 네, 근데 이제 범세계적으로 평균을 보면 인구는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쭉 추세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발전을 해야 돼. 더 많이 생산하고 그래야 어떤 물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환경 문제. 그래서 지금 뭐 기후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온실 효과랄지 오존층 파괴, 온난화 현상, 이상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그러죠. 그러한 것들, 이거는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우리 후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환경론자의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질 리오 그리고 이제 도쿄 환경협약 그리고 프랑스 파리 몇 년 전에 있었죠. 파리스 클라이밋 컴팩트라고 하는 범세계적으로 일정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할 때 뭐 이런 문제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 글래스고 영국 글래스고에서 있었죠. 그래서 이 정책 분야에 있어서 이 경제와 환경, 뭐 보건복지, 우리 이번에 뭐 경제 책임자, 또 뭐 환경부 장관, 뭐 보건복지부 장관, 뭐 새로운 정부의 인선이 이루어졌죠. 정부 조직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 문제예요. 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국내에서 먼저 문제가 되었고 이게 국제적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관심, 중요한 두 가지 어떤 디코토미라고 하죠. 보통 논리를 필 때 이렇게 개발론자, 보존론자 대립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분석 기법으로 최적화 분석이 있습니다. 최적화 분석 기법은 이 결정론적 기법과 확률론적 기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결정론적 기법은 행동 제한의 선택 결과가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나 일정한 양의 투입에 대해 고유하게 정해진 산출량 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되는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결정적이라는 얘기예요. 확률에 의해서 좀 부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확률론적 기법은 투입이나 산출 과정에 대한 확률 분포를 포함하여 이들 확률값에 대해 최소한 하나의 산출량의 범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Regression Analysis. 이것은 이제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우리가 보통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하죠.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상관관계가 높은 어떤 변수를 독립변수로 할 때 이를 토대로 추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뭐 2차 방정식이나 거 풀어보면은 쭉 어떤 평균 을 중심으로 해서 상관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상관계수. 그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그 변수들 간에 어떤 펑션이 있느냐, f 보면은 independent variable. 그리고 거기에 작용하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대비하는 벗어나는 에러 텀즈가 있습니다.
error terms. 그래서 이 상관계수를 통해서 상호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예측 모형도 가능합니다. 일정 시점에서 이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어요. 자, 델파이 기법이 있습니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수직 교환하고 발전시키는 기법인데요. 엑스퍼트 패널이라고 하죠.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럼 그 답을 받아서 다시 검토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또 다시 보내요. 또 다시 의견을 구합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가장 전문적이고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을 알 수 있다. 이 델파이는 그 그리스 도시 이름인가요? 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재단을 의미하죠. 재단. 그리스 도시가 아니고 재단이죠. 예, 그래서 예, 거기에서 나온 이 회귀 분석은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regression toward mediocrity. 피어슨이라는 영국의 수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근대 통계학 그리고 지금 정책 분석에 사용되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론에 관해서 그 기초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이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메디오크라티는 뭐예요?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메디슨 뭐예요?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건강 상태 그건 뭐 누구에게나 보통 되잖아요. 예? 약이란 뜻도 되고요. 메디칼 그런 단어하고 통하는 평균인 우리 보통 사람들 언젠가 드라마도 있잖아요. 크라티하면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의 여러 현상들이 들줄락줄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도 이게 중간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큰 어떤 집단이면은 일정하게 어떤 법칙에 따라서 회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계적 방법이 시작입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 통계적 방법, 이 수학적 방법에서 시작, 수학, 확률, 통계에서 시작한 이 여러 가지 정책 분석에 관한 과학적 계량적 방법들은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관련해서 뭐 여론조사를 할지, 뭐 출구조사가 굉장히 정확히 맞았다. 우리 그랬었죠. 예. 그래서 신뢰 구간 하에서 그것이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 사람들이 어떤 뭐 상황이냐. 꼭 뭐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변수에 기반한 어떤 대상, 연구나 정책의 대상, 모집단이 있을 것이다. 이걸 우리 아까 말씀드린 패러미터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떤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일정한 설문을 통해서